워낙 시국이 급변하다 보니까 저희들 바른사회시민회에서도 급작스럽게 지난 일요일 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마침 어제 구구절이지요. 북한 정권 수립 자칭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 기념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가위 명절 기념 선물 주신 거 혹시 받으셨습니까? 조국이라는 총체적 비리 백화점에서 만든 비리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비리 종합 선물 세트에는 입시 비리, 가짜 논문부터 시작해서 표창장 가짜, 재산 정식, 위장 전입, 위장 이혼까지, 심지어 가짜 나이까지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내신 걸 우리 국민 여러분은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이제 하루 지났습니다. 급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마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미래한국의 한정석 편집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시민 여러분들하고 우리 바른사회 시민사회 바른사회 시민사회 우리 분들하고 같이 이제 긴급 토론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조국이 임명되어서 많이 놀라셨죠? 그 조국도 놀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임명된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옛날에 저희 그 보이스피싱 할 때 뭐 고객님 뭐 놀라셨죠? 저도 놀라셨어요. 이러는데 이게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국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 친노 그룹에서 노무현 정부 때 그 청와대 비서관을 하셨고 지금 경남대의 그 교수로 계신 김근식 교수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미래한국에서. 그 김근식 교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뭐 친노 노무현 때 같이 일을 했고 친노 그룹의 일정 부분 핵심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조국이라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헌법과 법률과 국익에 기반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친노라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소환해낸 존재다. 소환해낸. 정치적으로 친노가 소환한 집단이다. 소환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법무장관 같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친노 그룹이라는 어떤 집단적 결정체가, 집단적 의사결정체가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과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이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그룹에 의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조국 이번에 임명뿐만 아니라 지소미아파기라든지 기타 군사합의라든지 또는 소주 성장같이 상식에 비춰봐서 말이 안 되는 정책들을 왜 할까? 그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친노 그룹이라는 어떤 집단적인 그런 의사결정 체가 그걸 선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여기에서 벗어나면 가차없이 비판과 그 다음에 그 압력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번 청문회에서 우리 그 뭐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일부 조국 후보에 대해서 임명 반대를 얘기했던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은 한마디 했다가 완전히 휴대폰에 문자가 만 통씩 들어오는 이런 걸 겪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이나 이게 다 자기 뜻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그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친노 그룹이라는 이 존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친노 그룹이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처음으로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어서 정권을 창출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DJ 정권 이후에 그 정권 창출을 하고 실패를 하고 10년간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그 권력을 뺏겼습니다. 여기에서 온 자신들의 어떤 그 기득권 상실감, 그 다음에 권력을 잡았을 때 느꼈던 어떤 그 기득권의 어떤 달콤한 그런 권력의 맛, 이것들이 복합이 돼 있어서 그동안 10년 동안 제 말씀이 아니라 김근식 교수, 그들과 함께 일했던 김근식 교수의 평에 의하면 권력의 뽕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누렸던 권력의 단맛을 잊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랬던 친노 그룹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우파 포퓰리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기타 무슨 뭐 이러저러한 생협 이런 조직들에 이제 널리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광우병 사태 때 그 위력을 드러냈습니다. 이 친노 그룹들은 사회적 기업, 생협, 그 다음에 전교조, 민주노총, 그 다음에 무슨 뭐 봉사기업, 지자체, 시의원, 여기에 플랑크톤까지 깔려있어요. 이렇게 플랑크톤까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이 모이면서 수많은 카톡방, 그 다음에 자신들의 SNS, 여기를 통해 갖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국 후보 임명도 사실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친노 집단의 일종의 아바타입니다. 여기 아바타가 셋이 있죠. 유시민, 그 다음에 조국, 그 다음에 또 뭐 김두관, 리틀로라고 하는 김두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차기 대권에 이제 주자 다시 호출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에 속하지 않고 자신들의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바로 비노 그룹이죠. 이재명, 박원순 이런 그룹들입니다. 안희정은 갈려나갔죠. 가차없이 날아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지금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친노라는 어떤 그룹적 그 그룹 집단적 사고가 대한민국의 헌정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제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들이 볼 때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당연한 것들이고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즉 대한민국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앞으로 50년, 30년, 50년 나아가서는 이해찬 당대표 얘기처럼 뭐 100년 정권을 만들겠다, 이런 꿈이 있는 겁니다. 그런 꿈에 더해서 플러스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종북이 아니고 이제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봤기 때문에 북한도 자신들이 통치할 수 있다, 이런 상상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을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나 조국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바꾸려 하는 어떤 집단적 그런 세력들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연결해서 한국당의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청문회에서 저는 한국당이 청문회를 열지 않을 걸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언론과 시민사회, 언론들이 이미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이 문제를 사실 청문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국회법에 의해서 청문회 없이는 장관 후보를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 보고서 없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한국당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그렇게 장관을 안치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 하려면 민주당 너희들끼리 해라라고 거부를 했으면, 정조국을 안치려면 민주당 의원들끼리 청문회를 하면 됩니다. 이거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청문회 열리기 전날 한국당 법사위에서 고성이 들리고 막 이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감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 준비도 안 했구나. 왜? 결정적 한 방을 준비했다면 청문회 결정하는 법사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를 리가 없겠죠. 반대하면서. 청문회를 열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청문회가 열렸고, 여러분 다 보셨죠. 자, 이 과정에서 보면 한국당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장외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했는데 뭐 하나 작은 승리를 얻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도 뭔가 전리품이 있어야,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이것들이 시민들을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이 일반 시민들 눈에도 한국당이 뭔가 잘 하는구나, 그러니까 투쟁력이 있구나,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인정을 잡아내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뭔가 한국당이 지금 저항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저항의 방향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과 문재인 정권은 한국당에 대해서 탄핵된 존재,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과 함께 탄핵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한국당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성이 없다.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그 반대는 결국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다시 반대 붙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단 시민사회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시민사회. 이제 한국당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대여 투쟁력이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고 내부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왜 그러죠? 예. 그 한국당은 앞으로 내부의 문제들을 스스로가 이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뭔가 혁신의 방향들이 지금 실종되어 있고 선거가 앞으로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뭔가 통합의 논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시민사회들이 이제 추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한국당은 잊으셔야 돼요. 한국당이 뭔가를 바라고 한국당이 뭔가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제는 우리 보수 시민들이 이제 나서야 되는데 단 그 메시지가 과거와 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시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우리 우파 시민들께 단결적인 메시지 말고 그 중도의 이 사태를 바라보는 중립적인 사람, 중도적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메시지를 개발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한국당도 비판을 하고, 왜? 한국당을 비판을 해야만 중도에 있는 시민들도, 여기 시민사회들은 뭐 한국당의 그런 끈앞풀이나 똘마니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까지 한국당이 너무 동원식의 어떤 이걸 해왔기 때문에, 당이, 한국당이 무슨 시위가 열리면, 저거 한국당이 하는 거고, 태극기를 들고 모이면 애국당이 하는 거고,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 과잉 대표성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가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이 다 무슨 박근혜 구하자라 해서 나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이 되고 이런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다 이렇게 우리 공화당이나 애국당의 태극기에서 박근혜를 구하자라는 걸로 다 그냥 이렇게 대표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분리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중도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젠다와 표와 슬로건을 우리 시민사회가 좀 개발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앞으로 이제 기로에 설 것이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노 그룹이라는 이해 집단과 기득권 집단이 거의 그 맹신적입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노무현을 잃었다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집단에. 기득권도 기득권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 트라우마 때문에 약간 좀 맹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 성향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이 다시 비현실적으로 실패할 것이고 민주당도 결국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반드시 이 반발의 목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미래 권력을 놓고 도열 투쟁이 벌어질 텐데, 자, 우리가 그때, 우리 우파 시민들이 민주당에서 가장 나오는 중도적인 어떤 중도파들, 반문재인의 중도파들을 우리가 같이 손을 잡아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려면, 지금 우리 보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아젠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전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탄탄해요, 지금 호남에서. 근데 그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과거 노무현 때만 해도 독자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모의 그 흐름이 있었어요. 30%, 40% 정도는 반 이상은 반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한 30% 정도, 한 20에서 30% 정도 호남에서 지지가 있었어요. 20% 정도가. 지금은 호남에서 지지가 5%도 안 나와요. 한국당이.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한국당이 그 전에 5.18 문제 같은 거는 좀 잘 처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너무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일정 부분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건 그렇게 하고 그걸 당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공론화시킴으로써 어떤 그 비난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잘못된 좀 판단들이 호남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개선 작업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호남에 대한 지지율 정도를 회복했던 정도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수가 앞으로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 여기서 이제까지의 어떤 태극기 운동의 그런 행태보다는 그런 표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뭐 살리자 구하자 탄핵은 잘못됐다 이런 말들보다는 우리를 지켜보는 중도의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펜앤마이크의 김진기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 2030 세대가 이번 조국과 그 조국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뒤집어지다시피 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꼈던 소외나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 2030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그 관전평처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그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은 지난달 25일 범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그간의 소회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조국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안이한 아버지가 아니라 철두철미한 아버지였던데 대체 무슨 소리인가 라면서 조국에게 신랄한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조국 부부는 자녀들의 황제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의 딸인 조민은 2008년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중에 단국대학교 의대연구소에서 보름가량 인턴을 했습니다. 조민에게 인턴 기회를 준 보답으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자신의 아들을 조국의 서울대학교 법대 소속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영외고 학부형들이 서로의 자녀에게 인턴 기회를 줌으로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조국 부부를 포함한 이들 학부모들은 평소 차별 폐지와 평등 교육을 부르짖으며 우파 정권의 수월성 교육 일체를 비난해온 586 세대가 대다수입니다. 장영표 교수는 2009년 대한병리학회 학회지 등재 논문에 조민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조민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대 인턴 경력과 논문 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각각 기재함으로써 고려대 수시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조민의 황제 스펙 관련해 유사한 패턴은 계속 드러났습니다. 조민은 고교 3학년 때도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단기 인턴을 했습니다. 조민은 공주대 연구원들과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참석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논문의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조민이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구한 것이 586인 부모들끼리의 품앗이 덕분에 가능했듯 공주대 인턴도 비슷했습니다.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의 손을 잡고 공주대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면접을 본 뒤 조민에게 인턴 기회를 준 공주대 K 교수는 정경심 교수와 함께 서울대 재학 시절 천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조국의 아내는 대학 동기에게 부탁해 딸의 황제 스펙을 안겨준 것입니다. 모정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안이한 아버지라는 조국의 고백과 다르게 보일 여지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조국이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해당 위원회 소속의 서울대 제2교수는 조민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인턴십을 제공했습니다. 조민은 인턴십 직후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산하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턴 대표, 발표자로 뽑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나마나 조국은 딸의 동아리 활동을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할 테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조국과 제2교수는 둘 다 서울대 교수에 국가인권위 산하 전문위원회 활동이라는 점 등에서 소속이 겹칩니다. 조국의 뜨거운 부정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딸이 명문대학에 들어갔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조국 부부는 미국 예일대 로스쿨의 중국계 미국인 교수인 에이미 추아를 무릎 꿇릴 정도의 타이거맘이었습니다. 조미는 2012년 9월 어머니가 교수로 재직 중인 경북 명주시에 동양대에서 영어봉사를 해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앞서 2011년 7월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조미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 때 해당 경력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했습니다. 서울대 커뮤니티인 수미라이프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학생들은 조국이 수업 때 자신의 딸이 양갓집 교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나스런 표현의 실제 뜻은 시엄마리가 없어서 양과 간을 하도 많이 맞는 딸이라는 것으로 참으로 유머러스한 표현이었습니다. 조국은 이런 자신의 딸이 고려대에 들어갔다며 학생들에게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만 끝냈으면 조용히 묻혔을 조국 일가의 민낯은 법무부 장관 입성을 앞두고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앞서 열거한 조국 딸의 스펙은 거의 모두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조국 부부는 불법은 없었고 당시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아들을 자사고에 보낸 뒤 자사고 폐지에 힘을 실어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조국을 비호하며 높으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린 입시 전형이라 말했습니다. 여론 악화와 함께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추후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추가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조국 문제가 우리에게 명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조국 파동은 한국 사회가 계급 고착화의 길로 들어섰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 2차 베이비붐 세대로 대학까지 졸업한 20%에서 30%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 세력입니다. 소득분이 상위 10%를 점하는 이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386이라 불리며 정재계와 언론계 그리고 지식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사회구조를 본인들의 생애주기에 맞춰서 비틀고 있습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년 연장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신규 세력의 진입을 막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연금제도 등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제도개혁을 막는 기득권 수구 세력 586이 100세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 법조인, 교수 등을 포함한 586 전문직들은 586 정규직 중산층들과 더불어 자녀교육 문제에 있어 계급 유지 목표를 철저히 앞세웠습니다. 586에 대한 비판이 세대론이자 계급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국 파동을 통해 특권 계급이 돼버린 586들의 계급 대물림 방식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국과 같은 운동권 출신의 586 좌익 세력들은 위선성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186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욕이 아니라 그 대문자 시 붙어서 186인데요.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영어 몰입교육 반대, 수시 확대를 외친 이들이 누구보다 자본과 인맥을 투입해 이들 제도를 약삭빠르게 활용했습니다. 조국 부부는 범죄 혐의자 신세로 전락할 만큼 허위와 위조로 자녀들의 스펙을 만들어줬습니다. 국가고시 폐지를 주장하며 로스쿨과 의전원 설립을 관철시킨 조국 같은 이들은 자녀를 로스쿨과 의전원에 진학시켰습니다. 반면 중산층 이하 계급 자녀들의 기초 학력 미달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은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목고를 반대했으면서 아들 둘 모두를 특목고에 보낸 조희현 서울시교육감은 몇 년 새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증가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자 기존 방침을 뒤바꿔 시험을 더욱 많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전후로 친전교조인 좌파 교육감들이 선거에서 약진하며 각종 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교과 과정을 느슨하게 만들더니 이제 와서 급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아이들의 미래 학습 능력은 초등학생 때 상당 부분 결정된다고 합니다. 학습 능력이 낮은 초등학생은 향후 독해 능력 부족으로 모든 과목에서 하위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발표자는 중고등학생들을 과외 지도를 하면서 여러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행상이란 말의 뜻을 몰라 소설 속 주인공의 가정 형편을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문제를 틀렸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비문학 독서 지문을 풀다가 통화량이 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우리말도 영어 수준으로 못하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민주당에 배포한 55쪽 대응문건은 조국의 딸인 조민이 어릴 적 미국을 다녀온 덕에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턴 기회를 얻고 논문 저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86 좌파들이 반미이면서도 자녀들을 미국 유학 또는 어학 연수 보내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학교 교육이 부실하면 결국 최대 피해자는 먹고 살기 힘든 가정입니다. 저처럼 서울 변두리 혹은 지방에서 자란 사람들은 정보력 및 자본력에 있어서 1980년대 대학을 나온 586 중산층과 비교도 안 되는 학력과 지위의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동네 보습학원 한 군데 다니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정시 비중을 줄이고 수시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 586은 최소한의 공정과 형평이 담보되리라 기대했던 입시 제도를 점차 586 상류층 및 중산층에 편리하도록 다변화시켰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내세우는 공교육 제도는 서민을 서민답게 만드는 정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행상이란 말의 뜻을 모르는 아이가 뒤늦게 수험생이 돼 안간 힘쓰는 걸 보노라면 격차가 어디서부터 벌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공교육에서 영어 몰입 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조국을 위시로 한 586 좌파 진보 세력들이 이를 반대하고 영어 교사들의 실력을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 도입도 반대한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처음 저는 조국 부부가 왜 그토록 딸을 의대에 보내려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좋은 집안, 훌륭한 외모, 훌륭한 학력 등을 거의 다 갖췄는데도 왜 의대로 보내 고생길을 자초하도록 했을까요? 조민과 똑같이 고려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을 나와 의사가 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아들은 정신과 의사였다가 서울 모처 피부과에서 식을 받는 의사로 일하는 등 고생을 한다는데 조민은 별다를 게 있을까 싶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학업을 못 따라가서 내리 유급을 한 조민이 졸업 후 시장에서 살아남으리라 보긴 어렵습니다. 확신컨대 저는 조국 부부가 딸은 의대 교수, 아들은 로스쿨 교수로 만들려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국 아들은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한 뒤 귀국해 로스쿨 입학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부모의 원대한 비전과 달리 조국 아들은 비록 로스쿨 입학 시험에서 떨어져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지만 조국 부부의 네트워크는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 항상 작동할 것입니다. 조국은 1980년대 서울 명문대학을 졸업한 뒤 학계, 언론계, 정재계, 교육계 등에 진입해 중역이 된 586들의 전성시대가 보여주는 민낯입니다. 내 새끼는 최고의 교육, 최고의 집단에 속해야 하지만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게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내가 강남 살아보니 모두가 강남 살 필요는 없더라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솔직했습니다. 조국도 지난 2012년 3월 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우리들은 개천에서 용낫다류의 일화를 좋아한다면서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을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했습니다. 이에 좌파 성향 언론 한국일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존혜정자의 발언이 위선에 가까우며 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하위계층 젊은이들의 입장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당신부터 먼저 따뜻한 개천에 내려오시든가 라는 일갈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조국이 국민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하자 서울대 학생들은 가재, 붕어, 개구리, 미꾸라지 같은 새끼들이 감히 하늘에 사는 용인 나에게 딴지를 거네. 하지만 너네도 한 표 행사할 권리를 가지니 인정이라는 단어를 써주겠다라며 마치 그 조국의 발언인 것처럼 비꼬았습니다. 조국과 586은 이미 우리 사회의 노멘클라투라가 됐습니다. 앞으로 없을 고도성장기에 대학 진학과 민주화 투쟁을 쟁취하고 IMF를 맞아 30대 후반부터 선배 세대의 빈자리까지 독식하게 된 세대, 이후 세대의 교체를 거부하며 지대 추구에 올인한 세대, 모든 종류의 자본을 총동원해 공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세대, 이렇게 도달하게 된 자신들의 계급을 1990년대에 출생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전해 주려는 욕구, 이 모두가 조국 일가를 통해 고스란히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탈린 체제에 의해 1930년대에 발탁된 뒤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자녀들에게 지위를 물려주며 계급 유지를 공고히 했던 노멘클라투라들은 앞에선 미국 자본주의를 비난하며 사회주의를 옹호했지만 뒤에선 자본주의의 산물을 향유했던 이중성으로 유명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물러나지 않았던 소련의 노멘클라투라들처럼 조국과 586은 자본주의 사회에 부르주아지면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며 물러나길 거부하고 걸핏하면 입에서 개혁, 역사, 진보 등을 들먹입니다. 하지만 우울하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역시 586 운동권에 맞설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586 운동권이 만든 지식시장에서 성장한 2030들이 조국을 통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한국 산업화 시대가 낳은 괴물을 똑똑히 목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법조원에 봉직하고 있는 이창휘 교수입니다. 오늘 조국 사태의 진행 과정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문제점 및 현황이라고 하는 정말 그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 후 급작스레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바른사회 시민회의 주관으로 긴급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두 분 발제자께서 좋은 원고를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님께서는 조국 현상의 본질과 보수 정치 세력의 한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잘 발표를 하셨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조국 법무장관이 나타난 배경은 어떤 그런 그 특정 정치인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 아니고 친노 그룹이라고 하는 현재 한국 그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진보 정권의 그 일정한 세력이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보수 시민 사회가 나서서 여기에 대항을 해야만이 어떤 그 한국의 정치 지형을 개선할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야당인 한국당에만 기대서는 큰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라고 하는 논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진기 펜앤마이크 기자는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이제 이 30대 젊은 나이로서 언론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그 이 진보 정치인, 진보 지식인, 진보 교수, 학자들의 특정 그 직업 이기주의라 그럴까요?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층을 만들어서 그런 거 특권적인 구조를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이전해 주려고 하는 아주 그 위선적인 이 현상을 30대 이 초반의 언론인으로서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하여튼 이 두 분의 이 발표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발표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은 없고요. 오늘 발표를 듣고 제가 생각한 그 느낌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함으로써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가뜩이나 이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화합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더욱더 앞으로 이제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도래가 했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조국 법무장관 임명의 배경이나 경과,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그 토론회에서 보수 우파 자유진영 이 토론하시는 분들이 하는 실수가 본인의 어떤 그런 그 희망적인 이 관측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결국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우려를 보면서는 안 되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우선 검찰의 이 의도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검찰은 결국 이제 청문회 바로 직후에 조국의 부인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이제 공표를 해서 이 청와대에 어떤 그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조국과 그의 가족이 연루되어 있는 의혹은 끝까지 이 파헤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조국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조국이나 조국 그 가족이 받고 있는 이 범죄 혐의는 정말 너무나도 이제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단 이 공소시효가 다가온 동양대 표창장 그 위조 혐의를 먼저 이제 딱 집어서 특히 피의자 소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제 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소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그 청문회 직후에 그 배우자를 기소한 것은 검찰로서는 속내는 이제 이 검찰 조직, 검찰 개편, 사법 개편이라고 하는 그 행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이제 반발하는 검찰 이기주의가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어쨌든 그 형식적으로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이 법치주의에 따라서 죄를 물을 뿐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일단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하루를 망설였죠. 그러나 결국은 뭐 참모 그룹이라든지 여러 이제 외부 자문 그룹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뭐 평소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정치인들의 그 명분과는 완전히 다르게 조국을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 과정에서 뭐 이 조국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굳건할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청와대의 속마음, 문재인 대통령의 특히 속내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여러 이제 이 진보 좌익 정권이 이 레임덕에 빠졌던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즉 레임덕화라고 저는 이 말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검찰개혁의 실패가 되풀이됨으로써 정권의 이 레임덕화를 진행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는 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거 검찰이 너무나도 정치적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을 초래한 그런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결정에 동의를 해줄 것이다. 즉 조국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어떤 그런 반발이 있을지라도 결국 여론의 추이도 추석을 지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집권층의 의도와는 같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마찬가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현 정부의 그 레임덕화는 가속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에 발제자나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누차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너무나도 흠이 많은 사람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좌우를 떠나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우선 뭐 야당이나 보수 진영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맹반발을 할 것이고 또 이제 여론도 이 보수 진영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현 정부에 대한 그 반대로 전국이 이제 여론도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 앞으로 이 전국은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다만
뭐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여론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금 현 진보 세력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결집시킴으로써 좌와 우 양측 그 세력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는 향후 사태의 전개는 또 이제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고 이 자유 우파 진영에서 생각하는 식으로 현 정부가 입는 데미지가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현 정부에 유리한 정국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나고 현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전가의 보도와 같은 정책을 내세워서 국민 여론을 주도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남북 관계, 북핵 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런 거 이벤트를 안보 이벤트를 동원을 해서 총선까지 이제 끌고 갑니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이 한반도의 안보가 위험해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파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북한을 끌어안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것이고 또 전매 특허인 선심성 복지 정책도 남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정부 여당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발제자들이 뭐 여러 번 강조를 하셨지만 일단 이 조국 사태로 불거진 이 부당한 입시 행태에 분노하는 젊은 층과 이 서민층의 반발은 조국의 장관 임명으로서 되돌아올 수 없는 그 다리를 건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로스쿨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학생들에게 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의견도 좌우를 떠나가지고 저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해서 검찰 개혁을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다. 특히 이제 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다. 모든 학생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오늘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그 젊은 층의 반발이라든지 거듭되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경제가 파탄이 되게 되면 현 정부 여당은 중립적인 계층의 지지를 절대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제 사태를 기회로 오히려 야당은 이제 좀 반성을 해서 무기력증과 분열을 버리고 단합과 역전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 조국 사태로 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의연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서 현재의 그 야당은 올바른 정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야당은 경제, 외교, 안보, 에너지 정책에서 거듭되는 현 정부의 그 실패와 패착을 무조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잘못들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향후 진로에 어떤 그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여당의 국정 실패에만 편승해서는 내년의 총선과 또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 이제 뭐 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이런 야당들은 빨리 이 단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진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제가 토론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집에 페이지 21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뭐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도 과거에는 검사 생활로 출발을 해서 법조인으로 오래 활동을 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의 검사 생활의 시초에 임명장을 받을 때 물론 검사 임명을 하는 주체는 대통령 명의입니다마는 임명장을 받을 때는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한 명씩 검사들한테 임명장을 줍니다.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를 물론 직접적인 지휘를 못하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개개별적인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는 것은 또 검찰총장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범죄 혐의를 안고 있는 직접적인 피의자가 언제든지 될 수도 있는 장관으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 배경은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조국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으로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쭉 언론에서 발표가 된 뭐 입시 비리, 뭐 표창장 위조니, 뭐 불법 재산 증식이니 하는 이런 그 과거적인 감성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팩트에 대해서는 어차피 장관이 된 사람이 뭐 이제 가짜 표창장 만들고는 하지 않겠죠. 그럼 오히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다른 장관이 아닌 법무장관으로서의 정체성, 어떻게 보면 이념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념 논쟁이 진부하다, 뭐 이제 와서 좌파 우파 가리느냐 하겠지만은 특히 이 지점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점에서는 좀 가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헌법과 법의 이념, 우리 대한민국 법체제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직책을 행정부에서 지는 그 부서장입니다. 알다시피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한 게 아시죠? 그 담당 업무 부서가 법무부입니다. 또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 등 국가보안법에 대한 주무부서가 법무부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을 다시 말해서 조국을 시켰다는데 바로 문제의 핵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질서는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내포하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입니다. 이 부분이 헌법적인 기본질서를 부정할 수 없는데 우리 조국 장관이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양반이 1987년도 출판된 석사학위 논문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에 적었습니다마는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입니다. 1917년이 공산 제국주의가 종주국인 소련이 출범한 러시아 혁명이 출범한 1917년 약 100년 전이죠. 그 1917년부터 공산 정권이 안정이 된 1938년까지 세계 최초의 공산 정권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것이 조국의 석사학위 논문 제목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이 논문은 일본에서 그 당시에 나온 유명한 그 책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짜집기 수준으로 했다는 그런 뭐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 비판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에서 굳이 그런 논문을 가지고 석사학위를 쓴 사람을 장관을 시켰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주제어를 보면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뭐 전시공산주의, 신경제 정책, 거기다가 이 양반이 그 편역에 참가한 책이 또 한 권 뜨더라고요. 그 제목은 레닌이란 뭐 아시다시피 소비에트 공산혁명의 뭐 자칭 영웅이죠. 그 민족 해방 운동
체제, 노선, 역사, 사례라는 편역서를 또 조국이 관여를 해서 냈습니다. 젊은 시절입니다. 그것도 젊은 시절에 90년대에 와서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소위 산호맹 사건으로 조국이 입건되고 집행유예를 받았죠. 그 산호맹 산하에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의 기관지, 우리 사상이라는 기관지, 우리끼리라는 우리가 또 우리법연구회라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느냐는 또 의심도 갖게 될 만합니다. 하여튼 제목이 또 우리 사상입니다. 남의 사상이 아닌 또 우리 사상에 창간호와 이월호에 조국은 유선종이라는 가명을 사용을 해서 그 당시 조국의 맡은 직책은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입니다. 남한 공산주의가 아니죠.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의 사무처장 또 강령연구실장으로 핵심 이론가로 활동을 하면서 유선종이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최근에 밝혀내서 언론 인터뷰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 제목은 PDR론, 소위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 혁명에서의 우편향, 다시 말해서 레닌의 혁명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화,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논문이 바로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라는 논문을 창간호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는 또 유선정이라는 가명을 이용해서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해서 남한 사회주의 노동당 강령을 만드는 지침까지 만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호맹 판결 당시에는 강령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판사도 속았던 것 같아요. 판사도 속아서 아마 집행유예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논문의 내용은 보면은 남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행동 목표와 지침인 강령 작성의 필요성, 또 강령의 내용, 다시 말하면 사적 소유와 계급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 이런 내용으로 강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발표한 논문입니다. 과연 이게 용납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산호맹으로 입건이 돼서 처벌을 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 89년부터 활동한 그 사람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와서 밝힌 은행을 비교를 해봅시다. 산호맹 사건 연루에 대해서 조국이 하는 말입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물론 자랑스러워한다고 표현하면 혼나겠죠. 근데 핵심은 뒤쪽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밝혔죠. 오히려 김진태가 밝히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밝히면서도 끝까지 전향을 거부했습니다. 전향이란 표현이 주홍글 씨처럼 낙인을 찍힐까 봐 두려워서 못하겠다. 어쨌든 결론은 전향을 안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변명이 궁색하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습니까?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입니다. 나는 뜨거운 얼음이면서 차가운 얼음이다. 문학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얼음은 차가우면 찹지 따뜻할 수는 없지요. 사회주의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해체되기 전까지 소련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소련방, 영어로 USSR입니다. USSR 소련의 정식 명칭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입니다. 공산주의란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도 그 사회주의라는 말을 자본주의,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로남불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행태를 그대로 가져가고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를 주장한다. 어떻게 보면 정신 도착적이 아닙니까?
지재산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를 하고 남의 재산은 공동으로 같이 하고 조로남불입니다. 그리고 더 뭐 어차피 나온 김에 조럴 해저드라는 말도 씁니다. 모럴 해저드, 도덕적인 해이. 거기 오럴 해저드. 워낙 이 양반이 SNS를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유명한 예언가에서 따왔는데 자기가 아마 젊은 시절부터 SNS상에 공자님 같은 말씀을 많이 짓걸어 뒀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되돌아와서 예언이 맞았다. 그래서 조스트라다무스다. 조국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은 옛날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주인공이 보면은 미래 또는 과거에 날아간 주인공이 현재의 나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따서 조국의 별명을 조터스텔라라고 붙인 것도 봤습니다. 더 웃긴 것은 조적조입니다. 조국의 적은 이 양반 이름이 조국이죠. 마더 칸철입니다. 이름이 조국인데 그 적은 바로 조국입니다. 저는 전대엽 대자보의 가장 최근호에 아주 그 재밌는 신랄한 표현을 봤습니다. 조국이야말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섭렵한 융복합 인재다. 참 옛날에 융복합 인재 누가 좋아했습니까? 노무현, 김대중부터 해서 좌파 정권의 융복합 인재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산호맹 전 가족을 동원해서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재산을 늘리는 방법, 자본주의를 섭렵한 융복합 인재, 한정상속, 부동산 경매,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죠. 채권 양도, 위장 전입, 위장 이혼에 성명 개명까지, 아니 생년월일 바꾸기까지, 허위 임대, 이런 식으로 융복합 인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개헌 전국에 개헌안을 주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1년 전 이맘때입니다. 뭐 이맘때 훨씬 지났네요. 봄이었으니까. 당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정무수석인 조국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서 개헌안을 제시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왜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을 네가 하느냐라고 비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개헌안의 내용이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거, 그리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를 설립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유명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 전형적인 사회주의 요소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후로 청문회까지 전혀 태도 변화가 없었죠. 바로 그 사람을 이 헌법 개정의 주무부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관한 주무부서에 앉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핵심은. 그러면 앞으로는 뻔한 거죠.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적임자인가? 최근에 어제입니까?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을 하면서 사법개혁을 중단 없이 하기에는 적임자다. 검찰개혁.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유심히 내용을 보니까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지방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 설치는 선진국, 소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민주주의 선진국 중에 공수처가 설치된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검찰 이외에 특수한 수사기관을 대통령 직할에 둔 것은 나치 시대의 게슈타포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굳이 예를 든다면은 싱가포르와 홍콩의 염정공서 같은, 반부패 공서 같은 그 아주 일부분 도시국가적인 작은 중국 영향권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굳이 세계 경제 10대국인 우리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공산당식 인민위원회에 해당될 수 있는
지방경찰제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자충수와 무리수를 알고도 임명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 과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소위 사회주의 혁명의 완결판으로, 그래서 저는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찰과의 갈등이 아까 그 발표하신 분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마는 청문회 마치자 말자 조국 부인을 기소를 함으로써 검찰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고 하는데, 한 가지 두려운 점은 지금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보니까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폭력 국회법상 의사진행 방해죄로 59명이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입건이 돼서 자유한국당 거의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이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까지 수사를 하는데 야당 정치인을 똑같이 하겠다 할 때 여러분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어쩌면은 황교안 대표부터 수사를 거부를 하면은 거부하는 그대로 조국의 부인처럼 그냥 법원에 넘겨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100만 원 이상 벌금만 나오면은 당장 내년 국회의원의 출마 자격이 없어집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투쟁 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전부 다 입건이 돼서 내년 공천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자유민주 애국 진영에서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일면 충분히 이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처럼 힘들지만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 글귀입니다. The rest is silence.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햄릿의 마지막 독백 구절입니다. 햄릿이 마지막 결투에서 독을 바른 칼에 찔려서 죽으면서 The rest is silence. 남은 것은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바꾸어서 The rest is resistance입니다. 저항하고 분노할 줄 아는 우리 국민이 되고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변곡점까지 올라온 이 사태에서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저항권, 레지스탕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는 행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촛불혁명에 대응하는 진정한 시민혁명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토론하면서 너무 선동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면서도 좀 그랬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좌파 독재 문 대통령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온갖 의혹 덩어리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선택함으로써 또 다른 조국 대한민국을 버렸다. 결국 국민과의 전면 대결을 선택했고 법치를 파괴하여 또다시 전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누구보다 헌정 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희대의 좌파 기득권자이자 각종 범죄 혐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과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롱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해임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둘째, 조국은 법무부 장관직을 당장 사임하라. 조국은
본인 스스로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사법개혁과 법무행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지금 조국이 할 일은 당장 장관직을 사임하고 본인과 본인 가족부터 돌봐야 한다. 셋째, 검찰은 명운을 걸고 조국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엄정 수사하라. 검찰은 조국이 장관에 임명되었다고 하여 대통령과 여권의 압력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수사에 임해야 하며 그것이 정치 검찰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국민들께 호소한다. 문정부와 여권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대의제민주주의, 삼권분립과 법치를 훼손하고 고의적인 안보, 경제 파괴로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현실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아버지들이 피로서 지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자유한국당에 고한다. 한국당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문재인 좌파 독재를 제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앞장서라. 조국 해임 건의안과 특검 발의에 즉시 착수하라.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을 저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당파적 이익에 함몰되어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여섯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경고한다. 여당과 정의당은 범죄 혐의자 조국을 옹호할 것도 모자라 합법적으로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검찰을 겁박했다. 이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국민과 헌법의 명령을 거부하고 예합하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일로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것임을 경고한다. 2019년 9월 10일 바른사회 시민회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 자유민주주의 연구원 마인드 산맥 한국자유회의 프리덤 코리아 포럼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태극의 뱀 유튜브 진행자 김용선입니다. 오늘 발제자로 참석하신 젊으신 우리 김진기 펜앤마이크 기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기 기자께서 발제문을 가져오셔서 읽으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끝에 보면은 아주 좋은 귀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86 운동권에 맞설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여기에서 지금 그 586 운동권이 지금 현재 날치고 있는데 2030들이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하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놓고 앞으로 2030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그 대안을 갖고 나간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기 기자께서 2030을 대신해서 앞으로 586에 맞설 어떤 그 대안이 있다면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어른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누구라는 것은 제 발언을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저의 뭐 주장이랄까, 주장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나름대로 연구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4.19 혁명을 통해서 장면 정권이 들어섰는데 결국은 5.16 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중간에 이 장면 정권은 무능 정권이었어요. 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로베스피에르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로베스피에르 정권도 결국은 나폴레옹 쿠데타 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혁명과 혁명 사이에 무능한 정권이 우리 한국의 장면 정권이 대표적이고 또 프랑스 혁명으로 보면은 로베스피에르 공포 정치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건 혁명은 아니지만 일종의 혁명과 유사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촛불 시위, 탄핵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탄핵은 결국은 또 이와 같은 강력한 세력이 나와서 이 문재인 정권을 엄밀히 말해서 4.19 혁명과 5.16 혁명 사이에 있는 무능한 장면 정권에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막 밀어붙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단 참고로 하시고, 지금 문제는 한국당의 문제입니다. 지금 패널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만 집중적으로 욕하는데, 문제 삼고 비난하는데, 물론 그걸 한번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그와 같은 멍석을 깔아준 것이 한국당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한국당은 자유당 정권이 혁명으로 무너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고 자유당도 아주 무너졌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박근혜가 그러고 완전히 끝났으면은 이제 한국당도 이거 폐지되고 이거 해체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한국당이 지금 주제를 하는 게 중심을 하는 게 아직도 박근혜요. 그 박근혜 석방하라. 박근혜가 지금 당장 석방했다고 합시다. 그건 뭐 대선에 나올 겁니까? 총선에 나올 겁니까? 지금 이 한국당은 이거 괜히 완전히 끈떨어진 가시예요. 한국당 자체가. 그래서 완전히 폐지되고 없어져야 돼요. 자기 주장을 좀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이 한국당이 호남에서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래갖고 한국당이 자기 집권 하겠습니까? 넌센스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패널에서 지방 연구하시고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도 이 한국당을 빨리 폐지하고 없애고 다른 정당 뭐 있어요. 내가 어느 정당이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있어요. 지금 당 있습니다. 이거 잘 보이지 않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당 갖고는 안 돼요. 빨리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그냥 태극기 부대 이거 박근혜 갖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 말씀. 타협협회 노승규 대표입니다. 그 청문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분명하게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결국 이제 임명됐는데 저는 안 되길 바랐는데 임명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하려면은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저는 사실 스마트폰 들어가지고 인터넷 뜨는 데서 댓글 다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계속 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계속 해가지고 조국을 갖다가 다시 비리를 통해가지고 구속시키라고 제가 댓글 다는데 문장마다 다 달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마 많은 사람 달게 되면 아마 그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이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를 꼭 바랍니다. 검찰총장 참 힘이 실어준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조국은 내리오기를 바라고 그걸 갖다 댓글 통해서 자꾸 남는데 댓글도 중요하거든요.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호로라기 방송입니다. 제가 한정식 교수님이십니까? 오늘 여기 한국당에 기대할 것이 너무 없다. 그래서 폐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폐쇄를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감정도 좋습니다. 근데 감정과 이성은 분명히 따로 분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폐쇄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아니면 시민단체로 해서 우리가 뭉쳐가지고 해야 된다.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우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 대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2030이 이렇게 문재인의 정체를 알았는데 그러면 그대로 있을 건가? 그럼 2030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우리 김진기 기자님이 또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중요한 화두죠. 한국당이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작년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죠.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도 한 사람을 또 찍어야 되고 하는 우리 정치 슬프지만 그게 현실인데 이 현실을 박차고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 대안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또 어려운 문제를 우리 한정석 의원님한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주신 그 큰 틀에서의 그 요지가 2030이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가 되는 상황을 목도를 했는데 그거를 뭐 지켜만 볼 거냐, 뭐 어떤 방법이 없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도 고민을 당사자로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같은 그 세대의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민을 나누기도 하는데 근데 일단 인구수에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그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 해서 인구수 자체가 비교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출판 시장이나 학계에서 아예 그 586들이 다 그거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립 연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2030 세대들도 그 제도권에 진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모든 영역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름 고민은 하고 돌파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뭔가 좀 이렇게 모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들 어떤 그 586 그 세대 특히 이제 이번에 드러났던 운동권 세대의 위선성 이런 걸 가지고 다들 개개인으로서는 엄청난 이 분노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다면은 뭐 현실 그 정치에서 반영이 될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혼자 상상이에요. 그 어떤 상상이냐면 그 한국당에서 그 노동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기존에 뭐 많이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 뭐 비정규직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다 하는데 구의역 사태에 대해서 저는 잊지 않고 좀 그 집요하게 그것을 어떤 이벤트처럼 그 나쁘게 말하면은 좀 활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젊은 세대들이 다들 그 대학교를 지금 4년제 많이들 간다고 하지만 대학교 4년제도 가지 못하고 반지하방에서 사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특히 뭐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어떤 일가를 그 가정을 건사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실에서 경제적인 뭐 이런 문제들 다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접하면 정작 그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편복지를 내세우고 하면 뭐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보편복지를 했었을 때 그 하위 20% 내지는 30%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다들 이렇게 그 중산층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그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각 분야마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결집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 구의역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되게 잔인하게 죽었잖아요. 그 젊은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았던 근데 그때 그 도시철도공사 박원순 시장 때 산하에 있었던 그런 정규직들 이 같이 이제 그 당시 근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었던 걸로는 그때 그 지하철이 들어올 때 그 직원 한 명이 대기를 해서 들어온다 이런 걸 이렇게 해줬어야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집회에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 민주노총 뭐 이런 집회들. 그래서 그 20살짜리 친구가 끼어 죽은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잔인한 이런 이 노동자의 죽음인데 이게 우파 쪽에서 보면은 우파 쪽이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것이 정규직의 이런 이 지대추구를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정책적인 제시인데 그런 것이 어떤 그 서울대나 뭐 이런 뭐 경제학과 교수들이 나와서 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국민들한테 와닿을 게 아니라 구의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젊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 구조 바로 586들이 그렇게 민주화운동하고 노동시장 그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뭐 운동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진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 특권화가 된 정규직 대기업 이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클릭을 그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황 대표가 그냥 괜히 여기저기 뭐 가갖고 갑자기 안 어울리는 쓰레기 줍고 이러지 말고 그냥 구의역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노동 정책을 거기서 뭐 발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보면 2030
주인공으로서 이제 사회 진출을 해야 할 그 청년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그 2030이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뭐 30% 공천을 준다 해가지고 이 정치권을 그 진입을 시킨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각자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자기들이 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언론 쪽에 있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그 2030 세대들이 각자의 그 위치에서 최소한 내가 우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쪽팔리지 않는 그런 그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걸 느낍니다. 제가 이번에 박근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또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저하고 뭐 커피 마시고 술 먹고 하는 이런 이 친구들이 우파라고 하는데,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로 그 우파의 분열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어디 가서 쪽팔려서 우파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샤이 보수라고 해갖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성향이나 이런 거에서 우파 성향인 친구들이 많은데도 그 친구들이 지금 뭐 한국당 하는 거라든지 뭐 우파의 움직임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야성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든지 하는 걸 볼 때 어디 가서 쪽팔려서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현실 정치에서의 고민과 그다음에 2030들이 어떤 그 586에 맞서서 쟁취를 하는 것, 이것은 좀 논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다른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딱히 뭐 좀 우울하게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의 위치에서 2030들에게 뭐 최대한의 기회를 많이 그냥 주셨으면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뭐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늘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뭐 이런 기회를 그렇게 주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주신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정확하게 일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한국당이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한국당이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혁신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탄핵은 무효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방향으로 한국당이 모두 다 단일대우를 형성해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헌정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혁을 할 거냐? 아니면 탄핵을 수용을 하고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3분의 2가 결의된, 탄핵에 결의됐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탄핵을 헌재 재판에 그 탄핵을 수용을 해서 이제는 그걸 국민의 뜻으로 받들고 거기에 맞는 형식과 내용으로 당을 개혁하자. 즉 다시 말해서 탄핵된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자.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보수 정권의 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 우리 보수 내에서도 밝히자. 예를 들어서 친중이라든지 이런 친중 정권, 그 다음에 복지 포퓰리즘, 경제 민주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가계소득주도 이런 거 전부 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한국당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뱉어내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목욕물로 쓸 건지 석회질 물이라면 목욕물로 쓸 만큼 따뜻하든지 아니면 식수로 쓸 거면 차갑든지 이래야 용도가 있는 건데 지금 한국당은 용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국민들한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데 먹지도 못하고 목욕물로도 못 쓰고. 바른당도 그렇습니다. 바른당은 왜 탄핵을 찬성하고 국민들이 인정해준 탄핵에 그 편에 섰는데 왜 지지율이 안 나오느냐. 처음부터 한국당의 박근혜 대통령과 여기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반기문 후보 이렇게 어떻게 좀 엮어가지고 지금 뭐 대선에 장사 한번 해보려다가 망한 거잖아요. 바른당이. 그래놓고는 뭐 탄핵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 볼 때 바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당도 니들 한국당하고 박근혜 투쟁하다가 깨져갖고 나와서 싸움질하다 나와서 만든 당이지 니들이 무슨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게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보수에 지금 갈려져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게 갈려져 있는데 이 얘기를 하지 말자고 그래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얘기하면 망한다. 그러는데 왜 갈라져 있죠?
한국당이 왜 갈라져 있습니까? 반공의 노선이 틀립니까? 아니면 무슨 시장 경제와 이런 게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이 탄핵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 갖고 갈려져 있는데 그 책임을 묻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통합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탄핵을 국민의 이 심판으로 수용을 하자라는 사람들과 이 탄핵은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합을 해요? 저는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현역에 계시는 분들은 배지를 다르셔야 되니까 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당이 깨지니까 통합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자기는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네? 한국당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은 떨어져도 나는 공천받으면 나는 된다는 분위기예요. 왜? 문재인 정권이 하도 죽었으니까 나는 공천받으면 나는 된다. 근데 아마 쟤네들 내 주변에 안 되더라도 나는 된다요. 그래서 다 계산해보면 100석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만 공천받으면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통합을 문제를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에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사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한국당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한국당은 그냥 객이에요. 이번에 검찰하고 문재인 정권 간의 싸움에서 한국당은 그냥 구경 방관자밖에 안 됩니다. 국민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한국당에. 오히려 한국당이 검찰을 도와주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 힘이 생겨요. 한국당은 완전 쓸모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의 방향이 이제는 결단을 하자. 황교안 대표 세모 치던 이 세모를 언제까지 세모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황교안 대표께서 권한대행이실 때 탄핵 헌재에서 탄핵 인용됐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탄핵을 수용하고 법치로 갑시다. 말씀하셨어요. 황교안 대행께서. 근데 전당대회 나오실 때는 세모 딱 쳐놓고는 뭐 세모 어떻게 하자는 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국당이 이제는 결단해야 될 시간이 왔다. 이걸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결단해 줍니다. 그냥 심판해 줘요. 이렇게. 대선에서 심판해 줬고 지방선거 심판해 줬고 총선도 심판해 줍니다. 저는 다 보여요. 저는 다 보입니다. 지난 탄핵 인용 탄핵 헌재에서 저는 만장일치 인용될 거로 봤는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옛날 페이스북에서 제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 대선 때 후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당 대선 후보는 안 된다. 되지도 않을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문제 최악을 막는 선택을 해야지. 선거라는 것이.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최악을 막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샤이 보수가 40%로 뭐 이긴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다가 결국은 야당 한국당 대표가 2등하는 걸로 만족했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땄어요. 사람들. 다 해피해요. 저는 그때 그런 선거 처음 봤어요. 금메달 나오고 은메달 나오고 동메달 나오고 좋아하는. 지방선거 깨졌죠. 총선 안 깨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가면? 깨집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잘못해도 한국당의 반사를 못 받아요.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분화가 생기겠죠. 그 사람들이 바보니까. 반문재인 흐름이 나오겠죠.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국민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겁니다. 한국당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한국당에 버리자는 게 아니라 한국당이 어떤 형태든 간에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가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시민사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된 그런 결론을 이제는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미국의 샌더스처럼 또 영국의 누굽니까? 이제는 3선 4선에 기대하지 말고 전직 장관 전직 누구에 기대하지 말고 아직도 유승민이고 아직도 안철수 그런 거 하지 말고 전직의 명망가가 아니더라도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 자유민주 진영 애국 시민들이 동조해 줄 수만 있다면은 저는 우리 정치도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프로에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